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가설 검정은 이제 과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가장 통계학에서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그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설 검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이란 먼저 통계학적 반복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모집단에 대한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즉 저희가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 밝혀내고 싶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저희가 가설로서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설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을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확률론과 통계적 원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수리적으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완벽하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크게 그래서 가설 검정은 이제 연구 질문을 먼저 설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내 가설을 수립을 한 다음에 어떤 게 통계적으로 더 검증 방법이 우수한지 옳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이 가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출한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결론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가설 과정 기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구의 이런 흐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연구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저희가 이것도 러널드 피셔라고 하시는 현재적 가설 검정의 현재적 통계학의 아버지시죠. 이분이 했다는 것만 잘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이 가설 검정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이 왜 중요하냐? 저희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보기 전에 그냥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 가설이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즉 모집단에서 추출된 저희가 표본들을 통한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기반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저희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편견과 직관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확실성의 정량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결론의 신뢰도를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value나 신뢰 구간과 같은 그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결론의 신뢰도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관리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할 때 성공할 확률이 95%다 아니면은 10%다 라는 식으로 이 위험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가설 생성부터 검증까지 체계 절차를 제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 설정을 하고 가설 수립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제시해가지고 결국에 뭘 할 수 있냐.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낸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설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 예시를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통계적 추론에서 먼저 그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한번 가설 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단 간의 차이 검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 이상의 평균과 비율,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남구의 집값과 도봉구의 집값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감으로써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 통계적으로 팔린 가격들을 나열을 해서 두 집단 간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밝혀내는 것, 이게 바로 가설 검정의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성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변수 간의 어떤 특정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의 여부가 이제 존재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는 거는 바로 이 가설 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설 검정에서 그래서 이 변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과 같은 저희가 인과관계 분석에서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적합한지 또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런 모델 선택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 집값을 예측하는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평수, 뭐 지역,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 화단실의 개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서 이 모델이 실제 집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설 검증 역할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예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 또한 저희가 가설 검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전부 다 데이터 분석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데이터 분석의 파트가 어쨌든 저희가 가설 검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유의미하게 펼쳐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저희가 귀무가설, 대립가설, 유의수준, P값, 검정통계량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무가설은 어떤 거냐? 귀무가설은 정의는 차이가 없다 혹은 효과가 없다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런 것들 의미를 합니다. 가령 어떤 거냐? 그냥 특징으로서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호를 포함한 이제 것들을 귀무가설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믿음이나 이론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기약하고자 하는 그런 가설들을 보통 의미를 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A 집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집단과 B 집단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A 집단에는 새로운 약물을 한번 투여를 해본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한번 그 약품을 새로운 약이 나와가지고 A군에는 실험을 하고 B군에는 투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달 뒤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A 집단과 B 집단에 그러면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귀무가설은 어떤 거냐? 이건 어떤 거냐? 바로 M1은 M2, 즉 두 개의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평균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면에 그 대립가설은 어떤 거냐?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등호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어떻게 했냐? M1은 M2와 다르다. 즉 A 집단과 B 집단은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한 집단에서는 뭔가 투여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등호나 아니면 이쪽이 크다 이쪽이 작다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그래도 보통 귀무가설과 상반되는 주장이 이 대립가설에 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거냐, 즉 여기서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들이 보통 많습니다. 방금 예시를 드렸듯이 이제 첫째는 A, B가 있을 때 새로운 약물은 예를 들어서 기존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다, 아니면은 효과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대립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와 B 집단이 정말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겠고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저희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강의를 연습을 했었어가지고 지저분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그 오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오류는 어떤 거냐, 1종 오류는 바로 귀무가설이 참인데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보통 의미합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죠? 어떤 거냐, 그 false positive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효과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을 저희가 투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서 A 집단, B 집단 이렇게 넣어봤는데 원래는 A 집단에 이게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실제적으로 원래도 효과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 A 집단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뽑은 그 표본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병마들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true 나와가지고 이제 non reject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그거 다 맞추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true인데 reject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는 것을 틀리게 본다. 즉 원래 100명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100명이 테스트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다 100명이 통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40명 정도가 원래 트루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뭔가 불필요한 처치나 아니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약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원의 낭비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해서 봐야 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저희가 false negative라고 하는 제 2종 오류가 있습니다. 2종 오류는 어떤 거냐, 바로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이를 기획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약을 든다고 하면은 효과가 있는 약을 효과가 없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경우를 바로 저희가 이거 타입 2 에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타입 2 에러에서는 그래서 어떤 거냐,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틀렸는데 리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이제 원래 리젝을 해야 되는데 리젝하지 못한 거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집단이 또 특이해가지고 원래는 100명 다 효과가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한 60명 정도만 효과가 있다 나온 거고 40명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나온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약도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가 없다고 폐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그러면 뭔가 타입 2 중에 어떤 것도 중요시해야 되냐? 이것은 보통 이제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걸 중요할지 더 고려할지 결정할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약물의 효과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부작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부작용이 없는 약을 부작용이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그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애초에 약을 투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은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 같은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타입 2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부작용이 원래 있는 약을 부작용이 없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사람한테 막 이렇게 투여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입 2 에러 이를 많이 더 중요시하게 하고요. 다른 예시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형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되게 사형수가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사형수가 만약에 그 무죄인 사람이에요. 무죄인 사람이 왔는데 이 사형수, 이 사형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했는데 판결을 원래 이 없는 사람인데 판결을 있다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은 실제로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버리고 사형까지 집행해버렸으면요. 굉장히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뭐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지 결정하다 필요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부작용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타입 2 에러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잘못된 판단을 이제 옳다고 본다고 했을 때도 물론 이게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거 줄이고 어떤 거 늘릴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알파를 줄이면 베타가 증가하는 상충관계가 좀 존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한 근데 여기서 어쨌든 표본 크기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오류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미 원래 큰 표본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의 수준과 P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수준 P값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유의 수준은 바로 귀무 가설을 기억하기 위한 기준점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 유의 수준 0.05라고 저희가 잡았으면은 0.05까지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거는 귀무 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 가설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나 아니면 1%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어떤 거냐면 바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즉 1종 오류 지금 어떤 거였죠? 귀무 가설이 참인데 이를 기각하는 오류, 즉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범할 확률을 갖고요. 그 다음 연구자가 보통 사전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어떤 거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0.0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은 유의 수준이 우리가 5%, 나 유의 수준 5% 잡았어 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확률은 5%밖에 안 돼. 5% 안쪽으로 우리가 잘 커버를 했어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에 말했던 귀무 가설은 뭐였죠? 귀무 가설은 보통 같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대립 가설은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귀무 가설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라는 어떠냐? 이것은 그냥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었어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대립가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였어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선택 기준은 보통 연구의 중요성이나 위험도, 분야의 관행, 표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좀 낮은 유의 수준을 갖게 되고요. 사회과학에서 좀 넓게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와 선행 연구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5%를 잡고 하시면 된다. 그 다음 P값입니다. P값은 뭐냐? 바로 귀무 가설이 참일 때 관찰된 결과는 더 크다는 나오고 확률을 의미를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라고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유의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5%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고, P값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이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저희가 여기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P값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산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P값을 통해서 이 유의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가설 검정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P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작을수록 귀무 가설에 반하는 강한 증거를 활동한다. 즉 작을수록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P값이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해석은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은 기각이 되고 높으면 채택이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게 근데 P값은 효과의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회귀 분석 했을 때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저희가 그 회귀 분석 한다고 했을 때
이 x1의 기울기는 1.8이고 x2의 기울기는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쪽에 P값, 그러니까는 검정 P값은 0.0001이고요. 1.8은 0.05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P값이. 그러면 저희가 P값만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더 파워풀한가요? 이쪽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 간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크죠? 네, 1.8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다 유의 구간에 들어오는 값들이니까는 이 1.8과 1.1 중 더 중요한 변수는 1.8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B값이 낮다고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여기서 P값이 조금 높더라도 기울기가 훨씬 영향을 크게 많이 미치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P값의 크기가 꼭 이 효과의 크기를 같이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0.5, 0.5로 임계점을 잡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나온 P밸류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는지 이 바깥쪽이 되는지 라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가끔 보면은 저희가 야 이거 나 유희순이 이거에 0.05가 아니라 0.1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 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희수준 0.05가 이게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0.0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건데 이게 10%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면접이 그냥 0.05를 2번 곱한 그런 면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늘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저희가 늘려야 되고요. 여기가 임의적으로 이거 그냥 P값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뭐 0.1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P밸류가 나올 수 있을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더 올바른 값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꼭.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가설검정의 기본 개념들이었는데요. 한번 이거 잘 보시고 나서 어떤 게 있는지 잘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가설검정을 어떻게 분석하는 단계가 있냐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연구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어떤 가설을 통해서 내가 분석을 할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가설을 어떤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값을 낼 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분석 도구를 선택해야 되고요. 세 번째, 유의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의 수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우리가 P밸류의 값을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 기준점을 설정해 가지고 인격값을 구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4개를 기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까지가 보통의 가설 검정의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서 어쨌든 저희 가설 설정 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거 있냐면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됩니다.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이라면, 즉 실제 데이터로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연구 질문과 일치성인데요. 연구의 목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게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연구 질문과 일치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 통계적 검증 가능성인데, 어쨌든 선택한 통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해당 대립가설과 규모가설을 잘 선택을 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건 어떤 거냐, 바로 이 가설 검증의 단계 중에 그 각각의 통계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Z 통계량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 Z 통계량 같은 경우는 표본 통계량과 모수 통계량의 파일의 표준량 값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그 표준 정기후 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 P밸류를 구해서 이게 가설 검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이게 정하는 통계량인데요. 이 통계량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표본 분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제통계량 같은 경우는 어떤 뭘 알아야 되냐면은 뭐 다 비슷하긴 합니다. 다 구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집단에 대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집단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모집단은 뽑지 못하니까 보통 표본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Z 검정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은 모집단 표준 편차를 꼭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수리적으로 표현하기도 좋고, 그리고 표본 크기 보통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리적으로 엄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뭐 일단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라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표준 정규분포와에서 이렇게 배웠죠. 이거 n 0, 1 뭐다? 이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고요. 이 양측 검증과 단측 검증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저희가 그 정규분포의 그거고요. 정규분포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양측 검정을 한다고 했을 땐 이쯤에서 여러분의 가설이 이게 확률적으로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통계량입니다. T통계량은 어떤 거냐? 거기에는 비슷한 거는 결국에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정규분포랑 그냥 비슷한 통계량이긴 한데 이거 차이가 어떤 거냐? 저희가 여기서 원래는 모집단에 대해서 분산을 알아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표본에 대한 분산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케이다 해주겠다. 대신 여기서 약간 제약 조건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자유도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마 자유도에도 설명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T통계량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유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표본이 좀 적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다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 이런 소표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고, 두 번째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도 된다. 단점은 어떤 거냐? 여기가 데이터 분석할 때 앞선 그 가정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규성 가정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독립성 검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사치하고요. 어쨌든 이제 큰 표본에서는 Z 검정이 약간 낮은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어쨌든 자유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유도는 어떤 거냐? 저희가 통계적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값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에서 추정하는 모수의 값을 뺀 값인데요. 좀 예시를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합이 15가 나오게 15가 나오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사위 3번을 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합이 15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뭔가 찍어본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을 썼어요. 처음 던졌을 때 죄송합니다. 4를 던졌다고 이렇게 해볼게요. 4가 나왔어요. 근데 4가 나왔지만 여기서 사실 1부터 6까지는 다 나올 수 있죠. 자유롭게. 그쵸?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죠? 두 번째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두 개. 마찬가지로 뭐뭐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6까지 어쨌든 랜덤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봤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저희가 앞에 예를 들어서 5가 나오고 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앞선 두 개는 사실 랜덤으로서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마지막은 저희가 이미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해진 거겠죠. 그래서 자유도는 거의 어떤 거냐?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바로 제가 자유도라고 보통 의미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값의 수를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에서 추정하는 모수의 수를 뺀 값을 의미를 합니다. 뭐 여기서 길게 말씀 들어봤자 다음 거 넘어가서 T통계랑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검은 부분이, 여기서 이 검은 부분이 바로 정규분포를 의미합니다. 정규분포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20개의 디그리 프리덤을 가진 가진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또한, 노란색 거의 절반 이하죠. 어떤 그런 DF를 갖는 것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가장 낮은 DF를 가진 것은 꼬리가 되게 두껍습니다. 두껍고 굉장히 두껍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T통계랑 또한 거의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 거의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T검정과의 관계는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통계량입니다. F통계량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두 분산의 비율로 집단 간분석과 집단 내분석을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집단 간 분산에는 이렇게 있고, 그 분에 집단 내분산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SSB 분의 자유도 분의 내제곱합 분의 DFW라고 이렇게 하네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엔 두 집단 간에 이게 분산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모델 간에 그런 핏의 차이가 있을지를 알아볼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서 3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모양이 얼마나 적합하게 검증이 되었는지를 두 번째 가고요. 그 다음에 각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 등분선 과정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슬립하면서 말씀드리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두 개의 자유도, 즉 분자와 분모를 가지고 F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F 검정의 그 그래프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평균이 높고 이게 높으니까는 어쨌든 뭐 F 분포는 이제 대외적으로 커지면 거의 막 중앙분포에 되기도 있고, 왼쪽으로 좀 치우친 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관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통계량이 있습니다.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정의가 관찰된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량을 의미를 합니다. 수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특정한 관찰 빈도 마이너스 기대 빈도를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대 빈도로 나누는 게 수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카이저 같은 경우는 다 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의 분석에 좀 적합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성 검정과 적합도 검정을 하게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떤 거냐, 자유도에 따른 그런 카이저에 따르게 되고요. 항상 양값을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통계량 같은 경우는 이 자유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되는, 그쪽에 모양이 옮기지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자유도를 높이고 조금 이제 표본수를 높이는 경우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단계 각 그 중에서 각 통계량의 특징과 활용 방도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엔 가설 검정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